이제 1-127페이지죠. 여섯 번째 BTMP입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ACCT는 이제 누구요? PACCT지. 자, 여섯 번째가 이제 BTMP입니다. BTMP. 배드 TMP라고 보셔도 돼요. 자, 보면, 자, 바이너리 파일로서 작업을, 수작업으로 읽을 수는 없다는 얘기. 바이너리 파일. 명령어는 lastb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미지 보시면 되고요. 로그인 실패에 대한 기록이 여기 저장이 됩니다. 로그인 실패에 대한 기록.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자, 배드 TM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SU 로그입니다. 일곱 번째 SU 로그. 전 시간에 SU, 스위치 유저 얘기했었죠. 그 스위치 유저로 계정 전환을 했을 때 루트 계정이나 일반 사용자 계정에서 다른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SU 명령에 대한 로그입니다. 명령 사용한 그 유저라든가 명령어가 계속 저장이 됩니다. 날짜 및 시간이 저장이 되고요. 성공 실패는 성공 실패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성공했으면 플러스로 기록이 되고요. 실패하면 마이너스로 기록이 됩니다. 사용 터미널 이름이라든가 사용자 정보 등이 기록이 되고, SU 로그, 스위치 유저 명령어에서 그 사용자를 전환을 할 때 그 전환과 관련된 게 다 기록이 된다. 다음 여덟 번째가 히스토리네요. 여덟 번째. 자, 히스토리 로그인데 이 히스토리 로그는 사용자별로 수행한 명령을 기록하는 파일이에요. 다 기록이 됩니다. 명령 내린 거, 그 시스템 안에서 명령어, 그 계정이 내린 명령어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침해 사고나 이런 거 있을 때 이 히스토리 파일도 같이 분석하면은 어떤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떤, 예를 들어 뭐 카피 명령을 했다, 딜리트 명령을 내렸다 하면은 뭐 어떤 파일을 삭제했다든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겠죠? 같이 분석을 하면 아주 좋은, 통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의 쉘에 따라서 뭐뭐뭐뭐로 파일로 기록이 되고, 침해 시스템 분석 시에 불법 사용자 계정이나 루트 계정의 히스토리 파일을 분석하면, 그렇죠. 공격자가 시스템에 접근한 후 수행한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파일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뭐, 그 히스토리 파일이 명령어만 나타난다. 그렇지 않죠.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걸 알아낼 수 있고, 또 이 히스토리 파일에 저장된 명령어 때문에 우리가 그 라우터라든가 또는 리눅스 사용할 때 위 방향키, 아래 방향키 하면 명령어 이전에 쳤던 게 막 보여주죠. 히스토리가. 그때도 이 파일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보여지게. 자, 히스토리 파일의 장점은, 자, ACCT라든가 PACCT 파일에서 기록되지 않는 명령어의 아규먼트라든가, 그렇죠? 디렉토리의 위치까지 기록이 가능하므로 공격자의 행위를 추적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밑에 이미지 해놨죠? 순서대로 쭉. 물론 이 히스토리 사이즈는 뭐 1000개를 저장할 수 있느냐, 20개를 저장할 수 있느냐, 설정, 그 사이즈를, 히스토리 사이즈를 설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걸 기억을 해 놓으면,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20개보다는 1000개 정도 하면. 자, 그래서 여덟 번째 히스토리 파일을, 로그 파일을 봤고요. 자, 아홉 번째 이제 시큐어가 있습니다. 시큐어. 9번. 이 시큐어 로그 파일은 어디에만 있냐면 리눅스에만 존재하는 파일입니다. 유닉스에는 없어요. 이게 리눅스에 존재하는, 리눅스에만 존재하는 그런 로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유닉스에는 이와 유사한 게 뭐냐, 시큐리티라고 됩니다. 스페링이 달라요. 얘는 시큐어, 얘는 시큐리티로 보면 돼요. 자, 텔넷이라든가 FTP 등 인증 과정을 거치는 모든 로그를 저장한다. 시큐어. 인증 과정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자, 시스로그들이 데몬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VAR 에디터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VAR 밑에, 로그 밑에, 시큐어 파일 한번 열어보시면 그 이미지와 같이 똑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디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열 번째. 디메시지입니다. 읽기를 디메시지예요. 디스플레이 메시지예요. 디스플레이 메시지. 그래서 부팅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장애나 에러 사항을 기록해주는
로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눅스 막 부팅을 하는데 에러가 떴는지 오케이, 막 시그널 오케이, 프로세스 오케이, 오케이 막 뜨죠. 어떤 때는 페일 뜰 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서 못 봤다. 그러면 VR 디렉토리에 로그 디렉토리에 가서 디메시지 파일을 열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에러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거기 보세요. 디메시지 로그 파일. 스페링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쓰게 나와요. 나중에. 쓰도록 나온다는 말이죠.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는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2차에서는 정확하게 스펠링 하나만 틀리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니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11번에 보면 이제 시스로우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이네요. 자.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로그 및 커널, 데몬들에서 생성된 모든 로그를 포함하는 기록이다. R쉘이라든가 R로그인, FTP, 핑거, 그 다음 텔레, 팝3에 대한 접속 기록, 모든 게 다 시스로그니까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부분 다 기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HTTP 밑에 로그.conf 파일을 이용해서 기록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기록 항목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기록할 건가, 어떤 메시지만 또 기록할 것인가. 보안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백업받아야 할 파일이다. 왜? 시스템의 전반적인 로그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사고가 버퍼 오버플로 공격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파일이다. 이거 기억할 필요 있죠. 버퍼 오버플로 공격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게 남는 파일이 시스로그 파일이라는. 기록이 남는다. 그 다음에 리눅스의 경우에는 시큐어 로그에 기록이 된다. 리눅스에 있는 로그가 시큐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서 VIDT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열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가 이제 HTTPD, 웹서버죠. 웹서버 데모를 HTTPD라고 합니다. 리눅스에서. 액세스 언더바 로그와 웹 로그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액세스 언더바 로그, 에러 언더바 로그. 잘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웹서버에 대한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라는 얘기예요. 그 디저스 공격 등에서 액세스 로그 파일을 분석하여 웹 접근에 대한 분석, 또 로그 파일 이렇게 하게 되죠. 로그 파일 형식 보세요. 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로그 파일 형식 꼭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게 설명하고 밑줄을 놓고 아니면 이 부분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다 물어봐요. 그래서 해놓은 거니까 첫 번째 이제 사용자 IP 주소, 클라이언트의 응답 관련, 또 사용자 인증 관련, 그다음 파일 호출 시간, 정보 요청 방식, 상태 코드, 호출 파일의 용량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에는 흐릿하게 나와서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이 신텍스를 아니면 리눅스 이제 설치가 된 학생들은 한 번씩 열어서 꼭 이 포맷 파일 형식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러 로그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그 다음 13번째가 나오는 게 일단은 웹 서버 로그가 액세스 언더바 로그와 에러 언더바 로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13번째 엑스퍼 로그가 있죠. 자. 12번째는 이제 HTTP 웹 서버 로그였었고요. 여기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먼저 기록이 되죠. 자. 액세스 언더바 로그와 에러 언더바 로그가 있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이제 13번째가 엑스퍼 로그입니다. 얘는 뭐냐면 FTP 로그예요. FTP. FTP에 대한 기록. FTP에 대해서 기록하는 로그가 엑스퍼 로그예요. 엑스퍼 로그. FTP 토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를 로그 파일에 저장을 한다 이거죠. 수신된 자료와 시간, 원격 호스트, 파일 크기, 파일 이름, 송신, 모드, 전송 방향, 로그인 사용자, 종류 등 WTMP 및 UTP와 병행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FTP일 경우에는. 자, 기본 정보로는 로그가 기록되지 않으며 inet.conf에서 L 옵션을 설정할 때만 기록이 된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inet.conf에서 왜냐하면 이 FTP라든가 텔넷이 일반적으로 이 inet라는 슈퍼 데몬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지만 같이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그 기록 설정 잘 기억을 하셔야죠. TCP 여기는 이제 TCP 래퍼를 작동시켜서 L 옵션으로 로그를 기록하겠다는 건데
이 박스에 들어있는 것도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2차에서 이 룰을 적으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TCP 래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네티 데몬의 설정을 적으라고 나왔었어요. 그대로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엑스퍼로그는 FTP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로그 파일 형식이 거기 나오죠. 맨 앞에 자 날짜, 시간, 사용자 IP 주소, 전송 파일 크기, 전송된 파일 이름, 전송 방법, ASCI이냐 바이너리냐, 특수 작업 압축이냐 아니냐, 전송 방향, 접속 계정, 서비스 이름, 인증 서버의 사용 여부, 사용자 인증 여부, 파일 전송 성공 여부까지 다 나옵니다. 그 이미지는 지금 너무 복잡해서 안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리눅스 파일에서 리눅스에서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파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 몇 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판서해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거 사사치 다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처음에 그래도 많이 일단 나왔던 게 예, 여러 번 나왔죠. 얘는 나옵니다. 적으라고 나와요. 예 나왔죠. SE로고 나오죠. 히스토리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CQ 나오죠. 자, 엑스퍼로도 여러 번 나왔죠. 그 중에 왕중왕을 고르라면 얘네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 충분히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박스로 해놨을 때, 뭘 설명을 해놨을 때 걔가 UTM-P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 적어놨을 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1차, 2차 다 가능해집니다. 그죠? 필기와 실기, 대비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그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닉스, 리눅스 로그 파일. 그 다음은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 로그입니다. 이거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종류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벤트별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 보안 시스템이죠. 응용 프로그램 로그, 시스템 로그, 보안 로그, 또 DNS 서버, 익스플로러 등의 각종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확인, 분석 가능하다. 시스템 로그에서 이벤트 비율을 이용해서 로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나 다량의 로그 분석을 위해서는 이벤트 아이디를 기반으로 로그 분석 수행 가능하다. 윈도우즈 로그는 이벤트라고 부르는 그 중앙 집중화된 로그를 수집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지만 공격자가 하나의 로그 파일만 삭제하면 그 로그 전체가 삭제되는 건 위험성도 큰 거예요. 항상 이렇게 원포인트 펠리입니다. 중앙 집중해서 하나로 관리하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 기본 이벤트에서 응용 프로그램 로그, 시스템 로그, 보안 로그 여러 번 했죠.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로그는 시스템 전체적으로 작동할 때 관련이 있고, 보안 로그는 보안과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접근 지역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그래서 보안 로그만 보면 윈도우즈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로그고, 사용자의 지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사용한다. 그럼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작업과 실패 중요하죠. 보안상으로 누가 자꾸 실패를 여러 번 했다는 얘기는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정상적인 사용자라면 몇 번의 성공으로 그냥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보안 로그 감사 정책이 설정되어 있어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의 상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안 로그는 디폴트로 작동하게 되는 게 아니라 로그 기록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 로그는 기본 디폴트가 기록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몇 번 반복했습니다. 자, 큰 네 번째 이제 서버 공격 원리의 이해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했는데 일단 정보 수집 단계는 공격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은행을 공격을 하겠다. 그럼 그 은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죠. 서버는 몇 대 있고, 방화벽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고, 있는지 없는지, 또 IPS 침입 방지 시스템이 있는지 다 정보 수집을 하고, 스니핑이라든가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시스템의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죠. 스니핑이라든가 포트 스캐닝은 네트워크 보안에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도 약간은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요. 그다음 2단계는 시스템 침입, 진짜 침입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다 수집했으면 침입을 해야 되겠다. 공격자는 시스템에 침입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다.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하려고 한다. 공격자들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백도어 다 들어갔으면 다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샘문을 만들어 놓는, 연문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 백도어 설치를 하고, 침입을 쉽게 하기 위한 그런 통로죠. 백도어. 그러니까 침입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직적인 그런 변경이라든가 삭제 이런 것들을 하겠죠. 로그 기구로 이런 것도 다 삭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공격이 완료되면 얘네들을 될 수 있으면 삭제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자가 처음엔 무슨 짓을 하냐면, 공격자니까 짓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스로그에서 로그가 다 기록이 되죠. 시스로그. 시스로그.conf라든가 시스로그 D라는 시스로그를 기록하는 데몬이 있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에서. 걔를 스탑시키는 겁니다. 정지. 그죠? 시스로그 데몬을 스탑시켜놓으면 로그가 기록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시스로그 D를 데몬을 스탑시켜놓고 들어가서 아주 훌륭한 작업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3단계에서 공격 경유지와 거점 마련을 해주죠. 이제 침입에서 완전히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공격자는 자신을 숨기고 역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곳의 경유지를 경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있는 어떤 슈퍼마켓을 슈퍼마켓은 그렇잖아. 은행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직접 미국 그 은행을 공격하면 바로 물론 스포핑도 하고 하지만 걸릴 확률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도 거쳤다. 필리핀도 거쳤다. 싱가폴도 거쳤다가 브라질도 거쳤다가 미국의 어떤 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역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 알려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보 수집과 그다음 침입, 그다음에 3단계가 거점 마련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침입 안에서 백도어를 설치한다는 것도 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3단계에서 경유지라든가 거점 마련에서 백도어가 아니라 침입에서 백도어라는 거야. 루트 권한도 없고 백도어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130페이지에 서버의 공격 원리입니다. 서버의 공격 원리. 자, 사전 공격 있고 무차별 대입 공격.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전 공격은 사전 파일에 나와 있는 이런 계정이라든지 패스워드에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차례대로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무차별 대입 공격은 진짜 모르는 거야. 다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대입을 해서 크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차별 대입 공격이다 해서 브루트 포스 공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직접 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격 기법, 스푸핑 변조하는 겁니다. IP 주소 변조하면 IP 스푸핑, 맥 주소 변경하면 맥 스푸핑입니다. 이걸 ARP 스푸핑이라고 하죠. 따로 정보를 쓰임으로써 권한을 획득하고 중요한 정보를 가르치어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이다. 거기에 보면 IP 스푸핑, IP를 변조하는 겁니다. IP 변조하고 그냥 보내면 그대로 상대 측 서버에 로그가 나와 있어서 딱 걸리죠. 그래 다른 IP로 존재하지 않은 IP나 다른 사용자의 IP로 변조해서 보내게 되면 자기는 안 들킨다. ARP 스푸핑은 맥을 변조해서 보내는 거죠. 맥을 변조해서 보낸다. DNS 스푸핑은 말 그대로 DNS 스푸핑은 어떤 도메인 네임을 변조하죠. IP 주소와 원하는 자기의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다음 이메일 스푸핑 같은 경우는 이메일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을 변조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걸 이메일 스푸핑. 스푸핑은 일단 변조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이 네트워크 공격이라든가 서버 공격 원리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요? 뒤에 네트워크 공격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서버 보안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개념 정도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담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막 쑥 지나가지 이런 좀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니핑은 뭐예요? 엿듣기죠. 도청하는 겁니다. 도청, 전화를 도청하는 걸 스니핑이라고 하죠. 또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논리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이제 패킷을 도청하는 거죠. 스니핑. 네트워크상의 패킷을 가로채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엿보는 공격 기법. 스니핑입니다. 허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계에서 간단한 프로그램만으로 설치해서 패킷 스니핑이라든가 가능하여 중요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좀 전에 배웠던 TCP 덤퍼라든가 또는 윈도우즈에서 와이어샤커, 물론 리눅스에서도 와이어샤커 돌릴 수 있습니다. 유닉스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스니퍼죠. 스니핑을 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스위칭 허브에서 연결된 네트워크 관계에서는 스위치 제밍, ARP 리다이렉션, ICMP 리다이렉트 기법을 이용해서 다른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스니핑을 하게 된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까요? 스위치 환경에서는 스니핑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위치 자체의 그 기능 때문에. 그래서 그 스위치 제밍 공격, 얘도 시험에 나왔죠. 안 나오길래 막 제밍, 얘 나온다 했더니 진짜 나왔어요. 스위칭 허브가 스위칭 허브를 더미 허브화 시켜서 브로드캐스트, 모든 포트의 브로드캐스트에서 스니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스위치 제밍이거든요. 뒤에 또 설명 나옵니다. 설명할 거예요, 그때. 네트워크 보안 공격에서. 자, 그 다음, 도스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이죠. 대량의 패킷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와비시키거나 특정 서비스의 수행을 방해하는 공격이다. 내부에서의 공격, 로컬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외부에서 공격, 이걸 원격 공격이라고 그래요. 원격 공격. 그런데 여기 구구절절히 많이 써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로컬, 앞에서 살짝 얘기가 말았어요. 자, 로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원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로컬과 원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얘는 무조건 시스템 내부입니다. 시스템 내부예요. 원격하면 얘는 무조건 시스템 외부예요. 공격이면 시스템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거고, 얘는 시스템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면 시스템 내부에서 방어하는 거고, 시스템 외부에서 방어하는 거예요. 원격 방어. 그러니까 로컬과 원격, 또 시스템과 시스템 내부냐 외부냐를 여러분들이 내부냐 외부냐, 로컬이냐 원격이냐 꼭 구분을 하라고요. 또 시스템 기반이냐 네트워크 기반이냐 이렇게 갑니다. 얘가 시스템 기반이냐 네트워크 기반이냐 이런 얘기예요. 얘는 시스템 내부죠. 시스템 기반, 시스템 외부입니다. 네트워크 기반.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구분하는 데 상당히 쉬워집니다. 공격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내부에서 공격, 로컬 공격입니다. 보세요. 시스템이 템프 디렉토리, 시스템 내부죠. 찾아내기 되게 쉬워요. 얘가 키워드라는 얘기지. 이렇게 기억하면 암기상이 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의 프로세스 생성하는 작업. 그렇잖아요. 작업. 프로세스 생성. 시스템 내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 공간 채우는 방법이다. 사용자의 디스크 용량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 쿼터를 두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원 고갈이니까 시스템 내부에서의 공격이죠. 그다음 원격 공격 한번 볼까요? 외부에서 공격. 자, 심플러딩. 심플러딩 누가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내 서버 쪽으로 오는 거죠. 외부에서의 공격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공격에서 이거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공격의 기법에 대해서는 공격자가 고의적으로 그 에크 신호를 보내고 이거 다 심플러딩일 때 에크나 또는 레스판스로 응답 보내는 겁니다. 뉴캐스트와 또 에크, 참 씬과 에크로 보내게 되는 거죠. 다 외부죠. 메일 폭풍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대량 메일을 전송을 해서 상대 측 빅팀 그 대상 시스템에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외부와 로컬이냐 원격이냐, 시스템 내부냐 외부냐, 시스템 기반이냐 네트워크 기반이냐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얘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아주 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뒤에서. 네트워크 공격이든 이쪽으로 가시면.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서버 공격의 종류가 나와요. 서버 공격의 종류.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만 설명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자, 보면 서버 공격의 종류. 서버 공격의 종류입니다. 거기서 이제 경쟁 조건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레이스 경쟁 아닙니까? 레이스 경쟁 컨디션. 경쟁 조건 방식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시험에 잘 나와요. 두 프로세스 간의 자원을 사용하는데 경쟁을 이용하여. 경쟁자 나와요. 박스로 처리할 때, 경쟁으로. 박스 처리할 때. 그렇죠? 경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박스 처리해 놓으면 이게 어떤 공격이냐가 딱 나오게 되는 거야. 딱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시스템 프로그램과 공격 프로그램이 경쟁 상태에 이르게 하며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획득하여 파일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공격이다. 경쟁 조건 방식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되죠. 경쟁입니다. 경쟁. 자, 이제 특징입니다. 경쟁. 물론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이 키워드가 되는 거고 버퍼 오버플로 막 이런 거를 같이 섞어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파일을 만들어서 자, 공격을 하는데 이 경쟁도 중요하지만 자, 임시 파일로 공격해요. 임시 파일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게 쓰기가 난 후에 지우는 과정에서 쓰기 바로 직전에 서로 정상적인 프로세서와 공격자의 프로세서가 경쟁해서 원하는 코드를 삽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기법이라는 거. 임시 파일을 이용한다. 임시 파일 얘기 나오면 경쟁 조건 방식이다. 이거죠. 그다음 한 프로그램이 수행하여 템프에 임시 파일을 생성할 경우 미리 이 파일을 생성하여 동작을 일으키도록 조작을 한다. 자, 임시 파일 계속. 그 다음에 자원을 공유할 때 임시 파일이 생성되는 계속 임시 파일이죠.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고 다른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사용할 자원의 상태를 반환하는, 변환하여 공격한다. 그때 삽입한다라고 그랬죠. 자, 임시 파일.
경쟁삽이죠. 경쟁삽입. 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조건도 지금 아직까지 요거를 박스 처리해놓고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해당 프로그램의 루트 권한 set UID가 설정되어 있을 것. set UID가. 왜 그럴까요? set UID가 설정하면 그 전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실행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을 갖는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루트 소유자라면 그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루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경쟁 조건에서 시스템과 어떤 파일의 경쟁에서 코드를 삽입할 수 있죠. 일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또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에게 파일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권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et UID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 임시 파일을 생성하고 생성된 임시 파일의 이름과 위치를 알고 있을 것. 임시 파일 생성하는 거죠. 임시 파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루트 권한을 얻기 위해서 set UID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런 다른 파일에 원하는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파일이 생성되는 디렉토리에 쓰기 권한을 가지고 있을 걸 쓰는 거죠. 삽입. 쓰는 거죠. 쓰기. 잘 기억하십시오. 경쟁 조건 방식의 키워드입니다. 임시 파일 루트 권한을 위해서 set UID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경쟁적으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보다 먼저 코드를 삽입을 시켜야 된다. 대응책 당연하죠. 스티키 비트 설정하여 언링크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스티키 비트를 사용하면 어떻게 해당 사용자 외에는 쓰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티키 비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여기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임시 파일 사용 시 링크 상태, 파일 종류, 파일의 소유자, 파일의 변경 여부를 점검을 하고 링크 상태 확인해야 되죠. 왜 임시 파일로 연결시킨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링크 상태를 링킹 시킨다는 겁니다.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 그 다음 set UID가 설정된 파일을 오픈할 때 심볼릭 링크 여부를 확인한다. 링크 된다라고 그랬죠. set UID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심볼릭 링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추측이 어려운 파일 이름을 사용한다. 왜? 파일과 디렉토리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걸 어렵게 길게 만들어 놓으면 찾아가기가 어렵겠죠. 공격자가.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경쟁 조건 방식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 내부적으로 좀 깊게는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거. 공격이. 서버 공격에서 내부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버퍼 오버플로우하고 경쟁 조건밖에. 그 다음 버퍼 오버플로우. C나 C++ 컴파일러가 나오는데, 자, 버퍼 오버플로우 볼까요? 두 번째. 버퍼 오버플로우. C나 C++ 컴파일러가 배열의 경계값을 하지 않아 선언된 크기보다 더 큰 데이터를 기록하여 버퍼의 용량을 초과함으로써 발생되는 공격이다. 경계값. 자, 경계값을 초과한다는 경계값. 버퍼 오버플로우는 뭐? 경계값입니다. 키워드가. 경계값을 검사를 하지 않아.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경계값을 넘어서니까 오버플로우 된다는 겁니다. 메모리에 할당되는 버퍼 용량을 초과한 그런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를 조작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한다.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는 어디에 저장된다고 했어요? 아주 먼 옛날이죠. 시스템 보안에 앞부분에 배웠는데 스택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스택에. 거기에 복귀 주소가 저장이 되고 그걸 조작을 해서 다음에 실행될 위치 포인터로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스택을 건들면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힙을 건들면 힙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고. 운영체제가 스택이나 힙 영역에 임의의 데이터 기록 및 실행을 허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공격. 그게 힙 오버플로우, 스택 오버플로우. 여기서 그럼 버퍼 오버플로우의 취약함수와 안전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죠? 나왔어요. 몇 번. 자, 취약함수 또 안전함수로 변경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취약함수와 안전함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보면 취약한 프로그래밍의 예고, 안전한 프로그래밍의 예가 나오죠? 이거 시험에 나왔죠? 이번에. 똑같이는 안 나왔는데 유사하게 나왔죠. 설마 이게 나올까 했어요. 저도 담아나가면서 그랬더니 설마 나왔습니다.
잘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체계에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그럴까 했는데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담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빼놓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눈여겨서 보고 지나가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실제로 그래요. 2차 실기에서 나왔는데 취약한 프로그램을 놓고 안전한 함수 프로그램으로 변경시키라고 그랬죠. 그 스트링 카피 그 부분과 그 밑에 안전한 함수로 버퍼에서 뭐 사이즈 오프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죠. 뭐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대응책. 프로그래밍을 할 때 경계값을 검사하게 해줘. 왜? 경계값 검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버플로가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이 특징이라든가 공격 원리의 반대가 대응책이 됩니다. 아까 경쟁 조건도 마찬가지. 임시 파일 생성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또 루트 set UID 설정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응책은. 그 다음 스캐너프 계열의 함수는 취약함으로 최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문자 길이를 제한을 하고 계속 제한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리얼 패스라든가 겟옵티 같은 함수도 최소한의 패스맥스 바이트 길이를 정해주는 함수를 쓰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 패치. 자, 퍼포브 풀는 거 이겁니다. 프로그램 최신 버전 패치. 프로그램에서 취약 함수가 들어있는 것을 공격하니까 복귀 주소 등을 사용자가 덮어쓸 수 없게 제한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취소하고 권한을 실행하고 침입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서 특정 트래픽을 필터링한다는 거. 다 좋은 얘기죠. 뭐 가다가다 할 얘기 없으면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아니면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쓸 거 없으면 2차에서. 네, 3번.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이건 스택을 오버플로우 시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중에도 스택 영역에 할당된 버퍼 크기를 초과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된 복귀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공격자가 임의의 그런 코드를 실행하는 것들이 스택 오버플로우다. 우측에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그 스택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위에 있는 것들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 보세요. parent EIP에서 0x737373 변경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택 오버플로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스택 부분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 다음 133페이지에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함수인 스트링 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파렌트 EBP라든가 또는 EIP 저장된 기존 값을 덮어쓰기 함으로써 7373으로 변경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스택에서 그 코드를 변경하는 거, 리턴 주소에서 변경해서 이렇게 원하는 코드로 실행시키게 한다. 대응책은 setUID 비트를 제거하는 거죠. setUID. 그 다음 non execute stack 옵션하고 스택에서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대응책은 항상 같습니다. setUID. 그 다음 heap overflow. 이건 힙 영역이죠. 힙은 동적 영역이라고 그랬죠. 스택은 정적 영역. 힙 영역에 할당된 버퍼의 크기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기록하여 하거나 저장 데이터의 함수의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는 공격법이다. 여기서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 자, 이게 메모리와 관련된 거. 이것도 시험에 또 한 번 나왔는데 요거 메모리 얼로 계열의 이런 힙 얼로 또는 뭐 힙 프리, 메모리 얼로, 이런 프리, 뉴, 요와 묶어놓고 이거와 관련되는 게 힙 오버플로우냐 물어봤었어요. 필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함수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취약 함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각 힙, 그 다음 스택과 관련된 함수들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라. 다섯 번째 이제 포맷 스트링입니다. 자, C연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printf 함수 계열에서 그 입출력 지시하려고 사용하는 포맷 스트링의 취약성을 이용한 것으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과 더불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작성 시 정확한 포맷 스트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임의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UID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포맷 스트링. 포맷 스트링 공격도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나와도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오고 딸랑 얘를 단독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서버 공격 기법을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늘 나오면 딸랑 막 하나만 대놓고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경쟁 조건 방식이나 또는 버퍼 오버플로우는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포맷 스트링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ROP라고 해서 리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의 기계어 섹션이 있어요. 이걸 가젯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버퍼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새로운 공격의 기법 특징 있죠. 네 번째
자, 에이전트화, 분산화, 자동화, 은닉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너무나 쉽게 내고 진짜 팁으로 하나 문제 내면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공격 기법은 다 뭐? 에이전트화 돼 있죠? 다 좀비 PC 만들어서 하나의 명령 내리면 걔네들이 일제히 공격 대상의 그런 서버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화. 또 분산화. 그 자체가 분산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자동화. 명령 한번 내리면 그대로. 자, 은닉화, 암호화해서. 예를 들어 디도스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이제 어태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 있고 그 다음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비 피스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명령어가 그 어태커가 그 마스터에게 내리는 명령어를 암호화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또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내리는 명령어 자체를 암호화해서 명령을 내려버리죠. 그 중간에 누가 가로채더라도 어떤 명령을 내놓는지 중단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로 은닉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화, 분산화, 자동화, 은닉화 이게 요즘에 새롭게 나타나는 공격 기법의 특징이에요. 새로운 공격 기법의 특징. 되게 빠르죠? 근데 빠른 게 아니고 여기는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뒤에서 공격 기법에서 다시 할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들은 뒤에 다시 한번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1-135페이지네요. 섹션 3. 서버 보안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 자,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거의 뭐 읽어보시고 해야 될 거죠. 제가 여기에 시스템 취약점 점검 탐지도구, 점검 탐지도구 다 모아놨어요. 다. 여기 이상 것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시험 볼 때라든가 또는 다른 문제풀이에서 포함될 수는 있어도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죠. 일단 종류문을 한번 볼까요? 타이거라는 게 있어요. 유닉스 보안 점검 도구로 본쉘, 스크립트, 또 C 코드를 이용하여 취약점을 점검하는 파일로 구성된 패키지다. 타이거. 자, 여기 모든 홈 디렉토리 이상 유무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캅스, 유닉스 시스템 관리자 등의 시스템 보안 관리를 돕기 위해 설계된 보안 도구. 캅스. 이건 파일 디렉토리 디바이스 퍼미션을 점검하는 게 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탄, 시스템 보안 점검용 도구인데 원격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캅스와 같다. 캅스는 내부 시스템 점검이죠. 그 항목들 보세요. 다 내부죠. 사탄은 원격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잘 보세요. 그럴 때 원격이기 때문에 이제 FTP라든가 또는 NFS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사라를 한번 보세요. 사탄을 기반으로 개발된 취약점 점검 도구로서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터, 서버, 라우터, IDS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 분석, 보고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사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걸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앱맵이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매퍼라고 해서 포트 스캐너예요. 포트 스캐너, 앱맵.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스캐너로서 TCP, 커넥트 방식뿐만 아니라 스텔스 모드로서도 할 수 있어요. 앱맵으로 하면 스텔스 스캔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점검 TCP 커넥트 스캔 이거는 오픈 스캔이고요. 신 스캔은 하프 오픈 스캔. 나머지 여기 핀, 엑스마스, 널은 스텔스 스캔이죠. 스텔스. 은닉 스캔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와 있군요. 네트워크 기반을 보세요. 세인트 나가서 유닉스 시스템에 동작하고 원격으로 취약점 점검하죠. 앞에서 이제 그 호스트 기반에서 원격이 뭐가 있었어요? 사라 있었죠. 여기 세인트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멀티 스캔에서 여기 M 스캔이 나옵니다. 도메인 전체를 스캔하는 거고 또 S 스캔에서 나오고 이거 거의 슈퍼 스캔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앤 네트워크 기반이었는데 넷서스 시험에 또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아주 광범위합니다. 보면요.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취약점 점검 도구로 유닉스 계열 공개용 프로그램이면서도 공개용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었죠. 상용 프로그램 같이 막강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많이 써요. 지금도. 그 밑에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작동한다는 거. 서버는 리눅스, 프리 BSD, 넷BSD, 다 솔라리스 다 들어가죠. 자바 이런 것들로 동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타 윈도우즈용 인터넷 IIS 스니퍼 안티 스니퍼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하고 많이 넘어가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 하라고 여기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키워드를 주고 싶은데 키워드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한 번씩 여러 번 읽으면 감이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습득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에, 이제 다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 페이지 넘겨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넘겨볼게요. 거기 다 왔죠? 자, 보십시오. 자, 무결성 점검도구 트리와이어.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트리와이어. 무결성 점검도구. 파일 내용의 체크성 값을 계산한다. 왜? 무결성을 점검하려니까. 거기서 위에서 네 번째 보세요. MD5, SHA, CRC 다 무결성이에요. CRC 같은 경우는 사이클릭 리더넌스 체크에서 얘네들도 되게 그 에라 체크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무결성 점검 도구로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해시 함수, 트리와이어, 무결성 점검도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시 함수도 거기에 표현해놨죠. MD5, MD4도 있고 MD2도 있습니다. 그다음 뭐 HAS, 그다음 SHA 뭐 다 나오죠. 세 번째 접근 통제 및 로깅 도구 XINet하고 IP 필터가 있는데 TCP 래퍼가 이렇게 나옵니다. TCP는 리눅스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접근 통제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XINet이 나왔는데 이전에 INet에서는 TCP 래퍼를 사용했지만 XINet는 그 안에 TCP 래퍼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의미 없고 하지만 시험에는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얘는 리눅스에서 시스템 기반의 방화벽이라면 IP 테이블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TCP 래퍼는 소형 방화벽으로서 뭐 텔넷이라든가 또는 FTP 이런 것들의 그 자체적인 하나의 데몬에 대한 방화벽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소형 방화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박스의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환경 설정 파일에 host.allow, host.deny 얘 적는 게 나왔었죠. 물론 TCP 래퍼라는 것도 적는 게 나왔고요. 얘 적은 게 나온다 했더니 진짜 나왔어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TCP 래퍼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환경 설정 파일도 host.allow, host.deny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루트킷 점검 도구, 루트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해킹 도구의 종합 선물 세트다 라고 하면 돼. 모든 그 해킹 도구들을 모아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그랬습니다. 키트. 근데 RTSD라 있죠. 리얼타임 스캔 디텍터라고 해서 한국 인터넷 지원 기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신들이 만든 건 꼭 한 번씩 문제 냅니다. 그 다음 안티 루트킷에서 악성 루트킷을 탐지해낸 도구. RTSD와 안티 루트킷을 꼭 기억하시라고. 루트킷 탐지 도구로. 그 다음 5번 이제 사탄입니다. 아까 그 취약점 점검 도구의 사탄이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Security Analysis Tool for Auditing Network 이렇게 되니까요. 커트니와 가브리엘, 그 다음 나타스 이런 것들 악성 루트킷 탐지와 삭제하는 도구다. 방어 도구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커트니, 가브리엘, 그 다음 IP로그, 센트리, 자, 은닉 스캔 탐지 도구. 자, 센트리도 자, 탐지 도구죠. 그 다음 스노트. 얘는 뭐냐면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기반 침입 탐지. 자, 리눅스에서 방화벽은 IP 테이블즈예요. 또는 어떤 리눅스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치해서 시스템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스노트.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 메모 잘 해주십시오. 빨리 넘어가지만. 로깅 및 로그 분석 도구. 스와치. 왠지 뭔가 분석할 것만 같죠. 웹 얼라이저 해가지고 아파치 웹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웹 로그 분석 도구. 웹 얼라이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로그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캔 탐지 도구예요. 포트 센트리는 뭐 지킴이죠? 지킴이에요. 포트 지킴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기억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되고요. 자, 포트 스캔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며 TCP 래퍼와 호스트 디나이 파일에 해당 IP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방어해주는 스캔 탐지 도구며 방어 도구예요. 방어 도구. 자동으로 등록해서 방어하니까 포트 센트리 중요하죠.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킷 모니터 및 침입 탐지 시스템 도구 활용해서 이더럴이 있고 스노트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 감시 도구에서 TCP 덤프, 스노프, 뭐 넷로그 이런 것도 다 감시하는 거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취약점 점검 도구인데 이게 닉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65,000여 개의 방대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취약한 CGI 파일을 스캐닝하고 서버 환경 설정에 그런 취약점이나 웹 서버 설치 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파일과 웹 서버의 종류와 버전 등을 스캐너하죠. 아주 막강합니다. 닉토. 이 최신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최신이지만 좀 지나갔죠. 닉토. 최신 버전도 있고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숨어있는 것들을 많이 내요.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닉토 꼭 기억을 하시고. 엑스스캔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과목 시스템 보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 과목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뒤에 부분에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기적인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필기, 기본서를 가지고 빠르게 넘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설명할 부분은 중요한 걸 한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공격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보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그도 그렇고 이 침입탐지 도구 툴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서 기억에 남도록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기만 했을 뿐이고 한번 나열된 거 보고 키워드라면 몇 번 읽어드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특히나 시험 막판에 한번 여러 번 읽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1과목 시스템 보안은 약간은 아쉽지만 아주 끝나는 건 아니죠.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에서 또 반복이 다 돼요. 많이. 또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제1과목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